당신을 괴롭히는 투자 고민 저희와 함께 하시죠. 오늘도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엔 투자 허잼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선입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오늘도 빨간불 켜면서 영차 올라가는데 네. 상승 탄력이 약간 좀 둔화됐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2865선이에요. 아, 정말 뭐 꿈의 숫자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저도 사실은 오늘은 조금 시작할 때부터 너무 빠르게 너무 급하게 좀 달려왔구나, 오늘은 좀 쉬어가는 날이구나 했는데 그래도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역시 코스피 코스닥 국장의 힘은 이건가 싶기도 하고요. 네. 자, 그래도 우리가 봐야 될 건 계속 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 영국, 런던에서 협상 진행 중인데 영국 시간, 그러니까 런던 시간으로 아침 10시에 이제 네. 다시 시작을 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지금 반도체 히토류 가지고 뭐 서로 협상을 하면서 약간 좀 긍정적인 분위기다, 이런 어떻게 보면 언론 보도지만 네. 그런 분위기는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간밤에 네. 보면 미국에서도 이제 반도체주가 조금 올라가는 올랐어요. 모습이 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아니면 중국과 미국 사이에 이것만 풀리면 둘 다 좋아지겠구나, 아니면 우리도 좋아지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는요 조금 더 다른 기대감도 있습니다. 어떤 거요? 우리 전 세계 K-팝 팬들이 기대하시는 BTS. 오늘 RM과 B가 전역을 했고요. 내일 바로 지민하고 정국이 나옵니다. 네. 그럼 이제 올해 완전체로. 완전체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제 뭐 다들 들으셨겠지만 K 뮤지컬의 힘, 네. 토니상 또 맞아요. 6개 부문 석권, 뭐 오늘 웹툰주도 잘 가고 전반적으로 어쨌든 문화적으로도 좀 한 번 더 힘을 보여주는. 진짜 문화 강국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섹터별로는 고민이 또 많으실 수 있는 상황인데 시장은 그렇죠. 잘 간다고 하는데 뭐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 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좀 갈팡질팡하고 계신 그 마음을 좀 다잡아 보실 수 있는 세미나 준비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전국 팔도 다 찾아가려고 맞아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죠. 2차 전지 기업 산업 이슈 전망 집중 분석입니다. 방송에서도 아마 뭐 2차 전지 관련된 얘기는 계속 들으셨겠지만 현장에서 만나면 할 수 있는 얘기가 또 달라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3인방이 출동을 합니다. 우리 꿀지훈 부장님, 박지훈 부장님, 엔투의 이현주 부장님, 그리고 벨파인더 이충원 대표님 함께 구미로 떠나고요. 날짜 한번 체크하시죠. 6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구미 상공회의소에서 진행이 되는데 2차 전지 정말 뭐 꿈의 코스피 3천, 5천 얘기하는데 진짜 2차 전지는 왜 이렇게 안 움직이지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정말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이날 오셔가지고 질문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앞으로 2차 전지 내가 손절을 좀 해야 되나, 아니면 더 투자를 해야 될까, 이날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속 시원하게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더 오프라인이기 때문에 솔직한 이야기, 맞아요. 오프라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실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실 수 있는 시간일 것 같아요. NH투자증권 2차 전지 특별 오프라인 세미나니까 여러분 지금 링크 통해서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좀 그렇습니다. 빠르게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분 모셔볼까요? 오랜만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진혁 부장님 나와주시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부장님 또 한 달 만에 나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한 달 만에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느끼십니까? 네. 현장에서 분위기 어때요? 지난번 5월 첫째 주에 아마 방송했었을 텐데 그때 당시만 해도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는 그렇죠. 시기였거든요. 나스닥 굉장히 폭락하고 당시에 이제 제가 자료 만들면서 그때 좀 세게 여조를 얘기했었어요. 미국 이제 바닥이니까 낙폭과대 받아내고 전체적으로 장을 너무 나쁘게 보지 말자. 근데 지금은 저는 이제 좀 개인 투자자들, PB들, 운용력들이 고민이 많은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 이번 달 초하고 저번 달 말 들어서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나 랩의 수익률도 편차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또 관리하시는 PB분들, 그리고 개인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익률 차이가 굉장히 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 초에 나와서 얘기했던 선수들만 살아남는 장, 그 장이 이제 6월 달에 이어지는데 6월 말에 하고 7월 초에 굉장히 많은 이슈가 산재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선수들만 살아남는 그러니까요. 네. 그럼 당연히 부장님께서는 뭐 선수 중에 선수 살아남고 다 잘 되고 계실 거란 생각이 네네네. 드는데 네. 뭐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는지도 그러니까. 굉장히 궁금해져요. 왜냐하면 새 정부를 맞이해서 지금 허니문 랠리가 맞아요.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특히나 뭐 연고점을 지금 뚫고 있고 오늘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면 어떤 종목이 좋아요? 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쏟아질 것 같거든요. 어떤 Q&A를 많이 하고 계세요? 지금 현장에서. 지금 이제 최근에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 재밌게 생각하는 게 코덱스 증권이라고 증권주의 그 ETF로 간접 투자하는 게 역사상 신고가를 돌파했어요. 네. 예, 운용력이 잘하신 덕분이긴 하지만 또한 증권주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너네 정말 사람 많이 오겠다. 너네 정말 돈 많이 벌겠다. 의외로 찾아오시는 분들은 체감적으로 그렇게 많이 늘진 않았어요. 무엇이 달라졌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유동성이 풀리는 구간이 본격적으로 도래하는구나. 추경을 하고 그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연달아 네. 할 수도 있고 기본소득이라고 돈을 나눠주려고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돈을 풀려고 하고 있거든요. 마치 3년 전에 일본 증시가 랠리할 때 초창기의 느낌도 조금 받고 또 팬데믹 때 좀 느낌도 또 있는데 반면에 경계해야 될 건 분명히 이게 후유증이 있는 상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조정을 맞았을 때 굉장히 아프게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상당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오늘 방송 시점이 좀 공교롭다고 생각한 게 이미 다 좋은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고 잘못 얘기하면 고점에서 엄청 빠지면서 혼날 수 있는 그런 다음에 자리거든요. 나오실 때 또 혼나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은 어떤 섹터가 좋아요는 사실 이렇게 강세장에서는 좀 의미가 덜한 것 같고 어떻게 투자하고 지금 어떤 얘기를 현장에서 많이 하는지 그런 걸 중심으로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럼 말 나온 김에 이런 유동성 장세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네.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추격 매매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제가 오늘 그 자료 잠깐 띄워주시면 네. 오늘 제목이 이제 딱 이런 내용이거든요. 제 자료에 유동성 랠리 시작의 조짐이라고, 그러니까 전략적 준비 없이는 수익이 없다. 제가 그 항상 그 한 달치를 정리해서 갖고 오잖아요. 천천히. 네네. 네. 아우 어지러워. 많이 가져오셨네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져와요? 네. 어떤 자료? 좋습니다. 좋아요. 5월 달에 한번 리뷰를 해보면 네. 5월 달 이게 첫째 주인데요. 당시만 해도 미국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었고 시장이 휘청휘청했을 때였었어요. 근데 전 좀 세게 얘기했었는데 5월 달 실적 시즌 발표 이후에 진바닥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좀 그때 강조했던 얘기가 많이 빠진 종목들 중에서 꿈의 크기가 큰 종목들, 그러니까 팔란티어나 뭐 이런 테슬라 얘기하면서 지금 빠져 있는데 앞으로 좋아질 거보다는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종목들을 보자고 했었거든요. 네. 즉 성장주 그리고 베타가 높은 주식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반면에 한국은 하이닉스라든가 뭐 이런 시총 상위주들, 그리고 저는 이제 5개월 연속으로 계속 강조했던 게 전력기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라는 게 현재 조정이 있더라도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섹터에 대한 부분을 주목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로봇이나 전력기기나 반도체, 그리고 관세 피해주, 그리고 팀 USA라고 해가지고 조선바이오 방산에 대한 얘기 되게 많이 했었었는데 실제 바이오는 사실 좀 약했었고요. 조선방산은 좀 강했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미국이 워낙 빠졌어서 저도 뭐 테슬라 두 배수가 뭐 한 80%씩 수익이 나고 그랬었거든요. 바닥에 잡았을 때. 그런 미국의 납폭과대 성장주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받아내자라고 얘기했었고, 그때 당시에는 한국을 좀 좋지 않게 봤었었는데 네. 지금은 갑자기 분위기가 확 달라졌죠. 그렇죠. 이 6월 달에는 이제 유동성 랠리 시작의 조짐이 좀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은 빅테크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미국 사면 엔비디아부터 사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번 달에는 사실 엔비디아보다는 엔비디아 이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있는 차라리 퀄컴이나 AMD나 ASML 같은 종목들이 더 나을 거라고 보고, 시총 최상단에 있는 종목보다 시총 최상단에서 벗어나 있지만 시총 상위주에 속해 있는 그 키맞추기 장세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어제 사실 나스닥 지수는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맞아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종목은 굉장히 셌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체감적으로 디스플레이 하는 사람들은 미국은 좀 재미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반면에 한국은 시총 상위주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유동성 랠리를 대하는 아까 자세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보통은 이 유동성 랠리가 개인 고객들의 돈이 들어오는 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먼저 선매수하는 시점이 있고 기간이 받아내면서 올라가는 시점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이 어느 시점인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해서
그 제가 바둑 선수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바둑 둘 때 전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어느 시점에 서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실적 장세인지 유동성 장세인지 낙폭 과대주의 장세인지 베타가 높은 종목이 가는 장세인지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지금의 유동성 랠리는 인위적인 랠리고 이 인위적인 랠리를 하필 달러의 자산에 투자하려는 외국인들의 움직임하고 맞물리면서 이게 상대적으로 큰 돈은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는 생각보다는 엄청 강하게 들어오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여기에서 봐야 될 거. 그러니까 증권주가 많이 올라갔지만 사실 그 지금의 저희의 어떤 예수금의 비중은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거의 팬데믹 초창기만큼 늘어났는데 그 돈이 집행되고 있진 않아요. 실제로 랩이나 펀드에 돈이 막 몰리면서 뭐 예를 들어서 중국 펀드 가입할게요. 뭐 미국 펀드 가입할게요. 미국 ETF 살게요. 이런 장이 아니라 저 뭐 해야 되죠? 지금 투자하는 게 맞나요? 저 이거 해도 돼요? 약간 이런 느낌의 지금 장이거든요. 일단 돈은 몰리는데. 돈은 되게 많이 멈췄어요. 네. 근데 막상 집행을 하는 금액은 적지 않고 아.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냐? 기관 투자자들이 고민이 많아져요. 다 올리는 게 아니라 많이 오른 거 좀 팔고 그다음에 바닥에 있는 거 좀 사야 되겠다. 이거 좀 올랐으면 바로 수익 실현하고 다시 또 바닥에 있는 거 사야 되겠다. 뭔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를 하고 또 하나는 쏠림 현상이 강해요. 이러면 외국인들은 일단 시총상위주를 따박따박 사고 있거든요. 그리고 낙폭 과대 공매도 있는 종목들을 사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은 그냥 기존에 요새 많이 하는 PB들 실무적으로 많이 파는 상품이 목표 전환형 랩 같은 걸 많이 해요. 왜냐하면 지수가 높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7%, 8%, 10% 정도 나면 자동 상한이 되는 걸 했다면 지금은 4%에서 6% 정도로 목표 수준을 낮춰요. 그러면 4%에서 6% 정도 되면 상한되잖아요. 그럼 일시에 매도가 확 나와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특정 날에 잘 올라가다가 뭐 최근에 기관들이 좋아하는 게 두산이나 두산이너비티 좋아했었는데 랩에서 편입돼 있으면 막 오르다가 갑자기 이틀은 막 쏟아요. 근데 갑자기 3일 뒤에 막 다시 똑같이 올라요. 왜 이러지라고 생각하는 점이 있거든요. 갑자기 가다가 5%씩 빠져요, 막. 근데 그게 유동성이 별로 없는 종목을 랩이 환매를 하면서 다시 받아내는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올라갈 거예요. 아마.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특정 목표를 갖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PBR에 주목해서 내가 투자를 한다면 PBR 어느 정도 시점까지는 내가 투자를 하고 그 시점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든가 아니면 시총 상위주를 투자를 할 때 지금 어떤 거를 투자할지 하이닉스를 더 사야 될지 삼성전자 사야 될지 아니면 삼성전자 이외를 사야 될지 뭔가 이런 전략적인 거를 같이 병행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네. 지금은 한 종목을 사서 그 종목 끝까지 먹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좀 그 전략을 분산해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료에도 좀 썼지만 자료의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이제 전략적 플레이를 준비하자라고 해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저는 이동주나 지수 구성 종목의 키 맞추기를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이 제가 5월달에 굉장히 세게 얘기했다면 이번 달에는 퀄컴, AMD, ASML 같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서 좀 낮아 있는 종목들을 오히려 보는 게 낫다고 보고 중국은 지금 상대적으로 쉬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받아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전기차나 반도체, 뭐 기가 디바이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괜찮게 생각하고 항생테크 주식 중심으로 잘 모르면 알리바바랑 항생테크 ETF 사라 항상 말씀드리는데 예, 그런 것들 좀 받아내도 되는 자리라고 보고요. 협상은 저는 쉽게 타결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타결되지 않았을 때에 대한 준비를 병행하되 조정은 일시적이고 랠리는 더 강하게 나올 거예요. 왜냐면 결국은 끝날 게임이라고 보니까.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4월 달에 히토류 수출에 대해서 7월까지 유예를 줬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개인 고객들 제가 투자하는 분들한테는 사드리거나 제안을 많이 들었던 게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는 MP나 USAR 같은 회사, 그다음에 중국에는 북방히토나 중국히토 같은 회사들 개인 투자자들 많이 권유드리고 샀었었는데 해칭을 걸되 상은 우상향한다라고 생각하고 가는 게 좀 낫다고 보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총 상위주 지금은 이제 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전자 사기엔 좀 무겁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자동차주나 아니면 포스코홀딩스라든가 좀 못 올라가 있는 대형주들 좀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자사주 소각이 가능한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조금 급하게 갖고 와가지고 자료가 좀 이쁘진 않은데 이거는 공개되어 있는 자료고요. 자사주 비중 상시 30개 상장사거든요. 요 종목들의 그 자사주 제외 시총과 시총을 보시면
기관들이 투자할 만한 시총을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관이 소형 랩은 1,500억 정도 이상을 투자를 하고 대형주는 3,000억 이상을 투자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소팅해서 3,000억 이상의 종목들 중에서 조정이 나왔을 때 내가 따라 붙을 수 있는 왜 자사주를 봐야 되냐면 자사주 소각에 대한 얘기를 대통령께서 굉장히 세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부 주도하에 랠리를 인위적으로 이끄는 장이고 유동성 랠리의 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걸 투자해야 될지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어요. 부장님 그럼 저표를 봤을 때 네네네. 일반 투자자분들이 사실 하나하나 분석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쵸. 조금 더 힌트를 주신다면 자사주 비율보다는 자사주 제외한 시총을 봐라. 왜 그러냐면 네. 그 예를 들면 시총이 300억짜리를 사잖아요. 네. 개인 투자자들은 괜찮은데 제가 운용력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프랍 트레이더도 해보고 매니저도 해봤는데 3천억 이하의 종목을 샀을 때 내가 설정한 랩이 한 500억에서 1000억이면 조금은 담을 수 있지만 네. 한 3천억 이렇게 되면 3천억짜리인데 시총이 500억짜리에다가 지분을 어떻게 태우겠어요? 1%만 사도 5억인데 그렇죠. 이런 건 못 사거든요. 저는 그래서 롯데지주나 뭐 대웅 같은 것 좀 고객님들한테 많이 말씀드렸었거든요. 자사주나 이런 것들 비중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 좀 용이하고 그다음에 그 대기업들을 불러 모아서 대통령이 가볍게 조찬하면서 얘기하는 건 모양새가 보기 좋잖아요. 네. 근데 한 300억, 500억짜리 기업들을 모아놓고서 얘기를 하면 겁박하는 것 같죠. 네네네. 보기가 안 좋잖아요. 네네네. 예,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개인 투자자들하고 PB들하고 지식의 격차는 이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3년에서 5년 전, 팬데믹 전만 해도 저희와 개인 투자자들의 지식의 격차가 컸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좋은 PB를 고르는 방법, 내가 투자를 도움을 받을 때의 방법을 그 PB가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방향성으로 어떻게 날 이끌어가는지에 대한 그런 가이드의 결과를 보기보다는 네. 이 정답을 도출하는 과정이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전공이 연극영화과잖아요. 저만의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근데 그 시나리오가 틀릴 때도 있고 맞을 때도 있어요. 조만간 이제 질문지에 아마 테슬라 한번 물어보실 것 같은데 네네네. 또 있어요. 저의 시나리오가 또 있거든요. 어. 그것도 한번 재밌게 들어보면 좋지 않을까. 네네. 약간 그런 시나리오를 또 가지고 계시니까 네네네네. 사실 그게 뭐 정답은 아닐 수 있겠지만 네네네. 한번 저희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먼저 저희가 지금 국내 이슈를 좀 봤는데 네네. 미국하고 중국이 아직까지 협상 중인 거잖아요. 네네. 네, 중인데 이틀째로. 야 히토류 카드가 이렇게 세게 먹힐 줄은 저는 사실은 몰랐어요. 계속 히토류가 중요하다 하는데 사실 제가 멀리서 봤을 때는 뭐 그냥 방송하는 사람이지만 미국이 정말 이거 히토류 때문에 꼼짝을 못하나? 중국이 정말 이걸 카드를 무기화로 삼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질 정도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것만 풀려도 지금 글로벌 증시 정말 기대감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쉽사리 풀리지 않겠다? 제가 이제 연극영화과다 보니까 시나리오 가져오셨나요?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근데 그 드라마의 원작 웹소설 보면은 네. 그 진도준이라고 하죠. 막내 아들이 있어요. 자기 형들의 뒷조사를 시키거든요. 근데 그 뒷조사를 받고도 그 카드를 한 번도 써먹지 않아요. 그래서 그 뒷조사를 시킨 부하 직원이 이거를 쓰지도 않을 거면 왜 조사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정말 큰 무기는 내가 갖고 있다는 것만 알려주되 그걸 쓰지 않았을 때가 큰 무기라고 해요. 저는 히토류라는 게 중국 입장에선 그런 카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거를 파국에 이르기까지 가면 이 카드는 더 이상 협상용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마치 전략핵을 갖고 있는 북한이 핵을 쏘는 순간 더 이상 의미가 없는 나라가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히토류 문제는 상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고객들한테 해지성으로 히토류 종목을 계속 투자를 하자라고 얘기한 건 이 상수성의 히토류의 압박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도 많이 올랐지만 아직도 저는 룸이 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히토류 카드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미국이 계속 아웅다웅 할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이제 그 군대를 장교로 나왔거든요. 장교로 저는 나와서 안 해보신 게 없네요. 아니 그러니까. 보직을 정보장교, 정보장교 또 중요한 보직을 하면은 하셨네. 북한군 전술을 배워요. 네. 북한군 전술에 화전양면술이라는 게 네. 있어요. 이게 되게 화려할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화해 안 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거를 같이 쓰는 게 지연작전이라고요. 원하는 타이밍이 나올 때까지 질질 끌어요. 상대방을 지치게 해서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려고 하는데 네. 그 북한군 전술은 어디서 나왔겠어요? 중국하고 중국에서 소련에서 가지고, 나왔어요. 네. 똑같은 전략을 필 거라고. 내년도에 초순에 저희가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을 거예요. 그럼 중간 선거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민심을 얻어야 되거든요. 네. 지금 막 LA에서 폭동 나고 난리도 아니죠. 맞아요. 살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 미국은 굉장히 단단하고 위대한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미국 개개인의 삶은 생각보다 전 정권보다 나빠졌으면 나빠져서 좋아지진 않았거든요. 물가는 굉장히 오르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불법 이민자들을 단속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공장을 잘 돌리고 있던 사람들도 인력난에 휩싸일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하나 지금 트럼프가 미친 듯이 미치고 있는 게 금리를 인하하자라는 거거든요. 네. 저는 조심스럽지만 파월 연준의장을 해임하거나 해임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트럼프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신을 공격하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이거는 누구 때문이야라고 하고 핑계를 대야 되는데 지금 그 핑계 대기 좋은 게 중국과 파월 연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 봤을 때 금리 인하를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중국과의 협상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중국은 연말까지만 버티면 트럼프가 항복할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 입장에 지금 항복하면 어떻게 돼요? 또 타코 얘기 나오잖아요. 항복이라는 거는 뭐 미국 내에 있는 선거 미국이 때문에 원하지 않는 결과로 협상을 타결할 가능성은 낮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 트럼프가 어제도 트위터 보냈는데 중국 쉽지 않다라고 쉽지 않다. 그렇죠. 예,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은 협상을 타결할 마음이 없거든요. 그래서 히토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더 협상을 하게 됐어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댈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큰 하락을 기대하지 말자.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실기하는 게 뭐냐면 중국하고 미국 협상 안 되면 대하락할 것처럼 생각하세요. 그리고 트럼프 쟤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서 저 나라에 투자를 하면 안 되라고 생각하세요. 생각보다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저는 인위적인 관세, 인위적인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결국은 금리를 내리고 그다음에 경기를 안정화시키고 일자리를 늘려서 연말까지 자신의 지지율을 올리려는 트럼프의 큰 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할지를 굉장히 기준점을 잘 잡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큰일 난 것처럼 얘기하지만 부장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미증시도 크게 하락했다가 야금야금 계속 맞아요. 올라와서 네. 지금 S&P 500 6,005선이고요. 네, 뭐 증권사들에서도 CT도 5,800에서 6,300으로 목표가 맞아요. 상향했고 조금 공기가 좀 달라진 것 같아서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적으로 가고 있다. 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긴 들어요. 네. 자, 다음 얘기를 해보면 네. 시나리오 말씀해 주셨으니까 테슬라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이거는 테슬라. 지금 어떤 시나리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전략적으로 양쪽이 좀 움직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좀 감정적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이게 네. 사실 저도 방송 나오기 전에 한 명의 PB잖아요. 네. 저는 애널리스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나오기 전에 FN 가이드나 많은 자료들 읽어보고 또 오기 전에 유튜브도 보고 텔레그램도 보고 하는데 사실 일론 머스크가 왜 자폭을 했을까에 대한 분석은 없어요. 지금 그냥 제가 얘기하면 제가 최초의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방송 나와서 항상 얘기하는 게 바둑을 둘 때 바둑알 끝에 잡고 있는 손가락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손을 잡고 있는 사람의 머리를 생각하라.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네.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왜 자폭을 하고 있을까? 좀 이상하지 않나요? 굳이 자기가 그럴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일론 머스크는 대부분 자기가 쓰고 있는 돈이 대출을 일으켜서 하고 있어요. 네. 자기 테슬라의 주식을 담보로 대출한단 말이에요. 주식을 담보로 대출. 네. 네. 그래서 막 자랑도 하거든요. 유튜브 나와서 나는 세금 한 푼도 안 냈어. 나는 대출로 살고 거기에 대해서 내 주식 계속 같이 오를 때만 대출 더 일으키고 하고 있어 하는데 만약에 테슬라가 150불 가요. 일론 머스크 파산입니다. 네, 왜냐면 자기 주식 대출로 담보해가지고 계속 담보를 일으키고 있었는데 자기 주식을 빠뜨릴까요? 그러진 않아요. 근데 왜 그럴까? 그러니까. 쏘 맛이거든요. 저는 크게 세 가지 그림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일단 첫 번째는 테슬라가 어쨌든 저기 자폭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지금 테슬라가 미국 내에서의 영업 실적과 글로벌리 영업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특히 글로벌리는 반미 감정이라면 미국 내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테슬라를 타는 순간 조롱하거든요. 마치 이게 반일 운동이 있을 때 우리가 일본 차 타면 갑자기 거기다가 막 라카츠라고 막 노제팬 운동처럼. 네. 노제팬 운동처럼 지금 반 테슬라 감정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미국 내에서 민주당에 지지하는 것처럼 해서 어떻게 보면 매출을 좀 일으키려는 전략도 있을 거라고 보고 네. 또 하나는 지금 미국에서 제일 중요한 일정은 그 법인세 감세에 관한 부분이에요. 네. 근데 법인세 감세에 관해서
트럼프가 전략적으로 계속 밀고 나갈 수 있는 근거를 계속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그 반감, 일론 머스크가 감히 대통령을 하면서 공화당 지지층의 결집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고요. 근데 여기까지는 그냥 흔히 말할 수 있는 얘기고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하나 더 있어요? 네, 저의 무슨 생각이냐 XAI의 합병이에요. 이거는 아마 시장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테슬라는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주식들이 있어요. 네. 스페이스X도 있고 XAI도 있고 되게 많은데 그렇죠. XAI하고 합병을 통해서 뭔가 주주 가치에 대한 부분을 좀 변화를 일으키려고 왜냐하면 테슬라하고 XAI하고 합병하면 테슬라 주식이 낮을수록 유리하거든요. 저는 이것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어요. 아, 이게 저의 거기까지? 네, 오. 왜냐하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가 XAI의 핵심 사업이 이제 그록이나 SNS 플랫폼 X, AI 인프라 클럭서스 이런 것들 갖고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테슬라 지분보다는 이제 XAI 지분이 훨씬 높잖아요. 네. 근데 이걸 합병시키면 어떻게 돼요? 테슬라를 주식을 내추고 XAI의 장외 주가를 올리면 자기가 더 유리한 과정에서 협상이 가능하거든요. 또 최근에 XAI 장외로 팔면서 시총 가치를 올렸죠. 그리고 갑자기 테슬라가 로보택시 발표 이전에 자기가 확 주가를 빠뜨렸단 말이에요. 인위적으로 빠뜨렸다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바본가? 뭐 마약을 하거나 뭐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어 자기가 갑자기 정신이 나갔나?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되게 고도의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XAI의 합병 전에 테슬라의 주가를 빠뜨릴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저는 280불에서 250불 언저리에서는 좀 받아내야 된다고 보고 사실 이제 금요일 날 장 끝나고도 애프터장이나 월요일 날 장에 고객들한테 좀 사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다 이제 많이 사진 못했어요. 네, 저도 네, 네. 겁이 나기 때문에. 근데 테슬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시나리오가 조금은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의 생각일 뿐이에요. 야, 시나리오네. 이거는 네. 진짜 시나리오가 있어도 말 못하는 게 지금 전면에 나오고 있는 건 사실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화해 제스처만 취해도 반등을 해요. 오늘도 테스라는. 간밤에도 예. 뭐 그랬죠. 정말 이렇게 떨어졌다가도 뭐 둘이 뭐 트윗을 지웠네 하면 5% 7% 이렇게 올라가는 게 테슬라의 주식이긴 한데 이번엔 다르다. 둘의 성향이 불꽃 같아서 정말 끝까지의 어떤 싸움을 할 것이다. 이런 막 예측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무서워요. 친한 지인들끼리 WWE 아니냐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아, 네, 때리고, 내가 때리고. 때리면 너가 맞고 어. 내가 막으면 너가 때리고. 기술 내 것도 한번 쓰고. 왜 그러냐면 일론 어. 머스크 입장에서 자기 주식이 빠뜨려서 얻는 이득이 저는 합병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근데 이거는 가끔 우리 시장에서나 네. 약간 비판적으로 우리가 할 법한 얘기여서 네. 이런 일이 그렇죠. 사실 미국 저도 시장이? 오피셜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네. 가능성이 없진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어. 그리고 로보택시 발표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로보택시가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 로보택시 때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굳이 이 타이밍에 얘기해서 먼저 빠뜨리고 로보택시 안 좋게 나와서 빠뜨릴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로보택시 발표일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원래 6월 20일 때에서 맞아요. 일주일 땡겼어요. 네. 13일로 네. 땡겼거든요. 그러면 좋은 얘기가 있으니까 땡겼겠죠. 안 좋은 얘기 있으면 미루잖아요. 음. 예전에 자율주행 아. 발표할 때도 보면 미뤘어요, 계속.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괜찮은 거예요, 이게 발표가 제 생각에는. 네. 근데 발표 전에 뭔가 빠뜨릴 수 있는 이유가 있을까? 뭐 혹시 XAI의 합병을 그때 발표하는 건 아닐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도 좀 해봤거든요. 시나리오 틀릴 수도 네.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요. 빠뜨렸을 때 얻는 이득을 생각해 본다면 저는 합병 이슈밖에 없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장은 안 나오겠지만 그걸 염두에 둔다면 우리가 일론 머스크 이제 끝났어. 대통령하고 사이 멀어졌으니까 테슬라 버려야 돼. 네.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분할 매수로 받아냈을 때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지라고 생각하고 받아내는 것과 이게 400불에서 250불까지 왔는데 280불까지 왔는데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건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투자에 대한 관점과 전략을 명확하게 갖고 있는 PB 혹은 운영력과 같이 해야지 더 사세요라고 했을 때 믿어서 살 수 있고 파세요라고 했을 때 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네. 뭐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어쨌든 도지 활동을 할 때부터 네. 좀 삐그덕거렸다라는 현지 분석들도 굉장히 좀 많아요. 그 안에 싸우고 나왔네. 몸싸움도 있었고. 맞고 나왔네. 네. 뭐 여러 가지로 뭐 보고를 해라 자기한테 맞아요. 일주일간 뭐 지난 한 달간의 일을 뭐 이럴 때부터 조금 삐그덕거렸다는 분석들이 현재는 있더라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간 선거 이전에 네. 자기의 지지층을 결집시켜야 되잖아요. 네. 외부의 적을 만들어준 거죠. 일론 아. 머스크가 자기 말 안 듣고 마음대로 하다가 나한테 쫓겨나서 나랑 싸우지 않았냐 라고 할 수 있는 핑계를 만들어줬다고 생각해요. 그게 논리적이고 합당하지 않나요?
굳이 두 사람이 이 시점에서 싸워가지고 얻을 이득이 뭘까? 특히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지분 가치만 해도 거의 몇백조 날라갔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되면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합병 이슈밖에 없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뭐 한 달 뒤에 한두 달 뒤에 보면 알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가 프로레슬링이 아니라 그냥 그 두 사람이 미국 정말 안 국민을 위해서 한번 그 링에 한번 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네네. 있는데 네. 자 그런 시나리오를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트럼프 대 파월입니다. 이것도 혹시 시나리오 안에 있을까요? 저는 그 4월, 5월 달에도 계속해서 얘기했었거든요. 금리는 인하한다라고 보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그 우리 증시가 지금 올라간 이유가 뭔가요?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해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민주당이 지금 그 미국 정가도 보면 대통령이 50% 정도의 지지율, 반반 정도의 지지율에서 그다음에 상하원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한국과 똑같아요. 그럼 대통령이 원하는 게 지금 금리 인하잖아요. 결국은 그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근데 노이즈는 있고 시기는 우리가 맞출 수 없죠. 네. 근데 조심스럽지만 6월 말 7월 정도 되면 아마 파월에 대한 어떤 사퇴를 시킨다 혹은 사퇴에 대한 강한 압박, 정말로 사퇴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요? 올해 시장에서는 보통 한 번 혹은 두 번의 금리 인하를 얘기하지만 저는 2번 아니면 3번이라고 고객들한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좀 더 강한 유동성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적어도 미국이 첫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시점까지는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금리 인하가 정말 시작되면 약간의 조정을 감내해야 될 것 같아요. 첫 금리 인하가 될 거야라고 하는 순간까지 오르고요. 금리 인하가 되면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럼 지금은 사실은 파월 의장이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그렇죠. 보이고 있잖아요. 네. 뭔가가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안 내려줄 것 같은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데 두세 번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이유가 뭘까? 이유까지도 한번 예측을 해본다면. 저는 그게 그러니까 압박 때문만은 아니죠.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나지 네. 않지만 끼워 맞추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는 미중의 협상 결렬이 곧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염려가 나올 거고 그다음에 CPI나 소비가 둔화되는 조짐이 계속해서 연달아 이어지면서 결국은 금리 인하가 되고 랠리가 다시 나오는 그 구조가 짜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네.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인데 네. 만약에 뭐 착착착착 맞아 간다면 그렇다면 뭐 오늘 두 6월 자리. 10일 방송은 레전드로 저희가 박제를 시켜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황 보고. 2부 가기 전에 네. 마지막으로 감세한 이 감세법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고 아름다운 뭐 하나의 법안이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월가나 미국에서는 이 부채 감당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미국 국채가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다라는 그리고 달러가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게 앞으로 우려가 정말 심각하게 된다.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게 목표일까요? 금리를 낮추는 게 목표일까요? 금리가 우선일 것 같은데요. 그쵸. 아, 그러면 금리를 낮추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채권을 누군가가 사주면 돼요. 네. 그 채권을 사주는 거를 관세 협상으로 끌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시점은 6월 말 7월 달에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이 지나가고 그 미국 국채를 강제로 사게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미국 국채가 어쨌든 10년물 5.1까지 갔다가 네. 약간의 안정화 조짐을 보이는 건 금융사들에 대한 규제 완화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기 자본금을 담보로 국채를 살 수 있는 한도를 조정해줘서 그 국채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늘려주려고 하고 또 약간의 미지의 시나리오지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국채를 사게끔 강제화해서 그 달러에 대한 패깅을 연동을 하는 게 아니라 국채에 대한 패깅을 연동해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려면 미국 국채 그만 갖고 있어. 일정 부분 갖고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즉 제가 볼 때는 대통령으로서 쓸 수 있는 카드는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이건 다 시나리오잖아요. 근데 막상 그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시장은 움직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저는 결국은 감세시킬 거라고 봐요. 상하원 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고 대통령도 지금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네. 처음에 입법안 냈을 때 부결되고 표결에서 지더라도 결국은 하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빅테크나 랠리가 온 거죠. 근데 지금은 그 우리가 막상 그 감세안이 나오잖아요. 그럼 빅테크가 가진 않을 거라고 봐요. 지수가 그렇다고 해서 엄청 큰 조정이 나올 것 같지도 않아요. 단지 순환 매장에서 종목 장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종목 장세가. 이게 엔비디아는 한 4-50% 올랐는데 AMD나 퀄컴은 아직도 한 30% 이상 더 올라야 되네. 뭐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약간 취해 있는 장인데
반면에 또 공포심도 굉장히 강해요. 네. 예, 내가 지금 엔비디아 140달러에 사가지고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 그리고 애플이나 테슬라 노이즈가 많은데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서 저는 좀 안 보던 종목들 최근에 투자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원전이라든가 오클로 같은 종목들이나 URA라는 ETF 같은 것들을 한다거나 아니면 전력기기 같은 것들은 미국이나 한국에 워낙 좋아하니까 뭐 저의 어떤 상징성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들 항상 다 갖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또 뭐 히토류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작은 스몰캡들을 많이 만져보고 있는데 이유가 지수가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유동성이 풀리면 어디로 들어갈까? 고점에서 70% 80% 빠졌던 것들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투자하기 어렵지만 우리나라장도 마찬가지고요. 팬데믹 이후로 많이 올라갔다가 빠졌잖아요. 상장 주식시장은 굉장히 반등을 많이 했어요. 비상장 주식시장은 반등을 거의 못했거든요. 그래서 비상장 주식들의 밸류가 굉장히 낮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비상장을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신탁이나 랩 같은 거를 한국에서 하시거나 아니면 신규 상장하는 ETF를 사면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도 IPO라는 티커가 있는데 뭐 물론 이제 신규 상장하기 전에 종목을 사는 건 아니고요. 신규 상장하는 종목을 특정 기간 동안 갖고 있어서 가중평균 내서 갖고 있는데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의 밸류가 낮은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막상 신규 상장을 하면 뭐 서클이나 최근에 이런 나온 종목들 보면 그런 것들이 랠리를 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부채한도 협상에서 여기까지 얘기 나왔지만 네. 금리는 내리고 유동성은 완화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아직 안 오른 자산이 뭔가 저평가되는 게 뭔가를 찾는 게임을 굉장히 치열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야를 좀 더 넓힐 필요가 있다. 미국은 비테크만 사, 중국은 항생테크만 사, 한국은 하이닉스만 사, 뭐 이런 장이 아니라 굉장히 전략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그 이유는 시장에 돈이 돌긴 도는데 네.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길목 지키기가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전략을 쓴다라고 생각하면 뭐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자사주 소각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네. 그 지주사 보면 이제 바닥에서 50%씩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살지, 조정을 받았을 때 살지, 한 번에 다 살지, 30% 50% 나눠 살지, 그거를 정하는 게임이거든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나 주도주는 약간의 정해져 있는 게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살지는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고민이 저는 지금 섹터를 어떻게 보고 뭘 사는지보다 더 중요하지 않나. 항상 말씀드리지만 PB는 고객의 자산을 지키는 게임이지 고객의 자산을 2배, 3배 버는 게임이 아니거든요. 지킨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 현금을 얼마나 갖고 있고 얼마나 나눠 살 수 있는지 그리고 방향성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3월, 4월에 굉장히 많이 캐졌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5월 달에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방향성을 올바르게 봤기 때문에 네. 전력기기나 대형주들을 적정한 타이밍에 크게 베팅했기 때문이거든요. 현금을 남겨놨으니까. 그런 게임을 지금 해야 되지 않을까. 유동성 랠리를 대하는 장이라는 건 꼭 전략적 사고를 좀 더 치열하게 고민해야 되는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 유동성 랠리지만 네. 오히려 좀 더 치열한 고민이 필요한 그런 네. 상황이다라는 말씀이고 요 관련된 얘기 2부에서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나란히 0.7% 올라가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2876선이고요. 뒤에서도 들을 얘기 많을 것 같아요. 잠시 광고 볼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요. 광고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 타임.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앞서서 제가 이상우님의 댓글 본 것 같은데 네. 지주사에 대해서 앞서 차준혁 부장님 말씀해 주셔서 뭐 롯데 관련돼서도 그렇고 지주사 관련된 얘기 조금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워낙에 좀 많이 올라간 감이 있잖아요. 네. 그 안에서는 좀 많이 올라간 거, 조금 덜 올라간 거,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보는 관점이 좀 있으세요? 일단은 지주사들 중에서 네. 저는 이제 5월 달에 어떻게 전략을 세웠었냐면 네. 첫 번째로는 그 누군가한테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슈를 봤어요. 예를 들면 삼성생명과 삼성물산 KCC라든가 아니면 LS라든가 삼성생명, 삼성물산 KCC는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의 인적 분할, 물적 분할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들어갈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시총 상위 주고 누군가한테 얘기했을 때 아 이거 괜찮을 것 같네라고 했을 때 따라 붙을 수 있단 말이에요. 삼성물산이 저는 15만 원대에서도 계속 받아냈는데 설령 그 가격이라 하더라도 이게 정말 된다라고 생각하면 계속 갈 수 있는. 그리고 LS 같은 경우는 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 여기서도 많이 얘기했었는데 저평가의 이슈가
쪼개기 상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상법 개정안이 나오면 타겟으로 보는 게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PBR이 너무 낮은 종목들, 그리고 증여 상속에 의해서 강제로 누르고 있는 종목들은 PBR의 특정 부분까지는 올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쪼개기 상장하거나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막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죠. 뭐 대주주한테 유상증자할 때 특혜를 줘서 비싸게 사들 때는 소액 주주한테 같이 사게 한다라든가 아니면 뭐 자사주 소각이나 이런 것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주사에 대한 쪼개기 방지 더하기 그다음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이미 많이 올라 있어요. 정말 많이 올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 현재 6월 달에 제가 집행하고 있는 관점은 크게 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제가 첫 회에 얘기했지만 시총 상위주를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시총 상위주 중에서 지배구조 이슈가 있는 기업, 현대차, 기아차 기업을 프라이스로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기아차에 정의선 씨의 지분이 많고 글로비스 정의선 씨 지분이 많으니까 그거 더하기 모비스가 지배구조 이슈에서 중간홀딩스가 갈지 아니면 최종홀딩스가 갈지 모르지만 같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걸 패키지로 사면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배당을 늘릴 때 자본의 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여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자동차 지금 실적 굉장히 좋았잖아요. 배당 성향도 높죠. 근데 그런 것들은 외국인들이 인덱스로 그냥 계속 밀어줄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첫 번째 전략. 두 번째, 지주사긴 지주사인데 너무 낙폭이 과대했는데 새로운 이슈가 붙을 수 있는 거. 카카오도 저도 조금은 많이는 하지 못했지만 조금은 봤었던 이유가 뭐냐. 네. 카카오페이 다 올라서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카카오페이라든가 게임즈라든가 뭔가 그런 것들이 정부 정책에 의해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친정부적인 기업이잖아요. 반정부적인 기업이 아니라 공교롭게도 지난 정권에서 두산그룹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런 친정부적인 기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정부적인 기업 중에서 지주사는 무엇일까? 뭐 저는 친환경 관련된 뭐 OCI 홀딩스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게 생각하거든요. 많이 안 올라가 있지만 어쨌든 전 정부에서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을 홀드했었고 원전이라는 거 우대했다면 이번 정권에서는 홀딩스 중에서 그런 것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요. 마지막으로 공기업들 중에서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공기업들이 굉장히 경영을 방만하게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지난 정권에서 공기업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지진 못했어요. 근데 지금 대통령도 의지를 갖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그 민주당도 어떻게 보면 190석에 대한 거대 입법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네. 한국전력이나 포스코홀딩스나 이런 공기업들 주식 중에서 홀딩스 주식은 포스코홀딩스가 좀 만만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이디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기업들은 영업이익이 깎이더라도 공기업에 대한 방만한 부분을 조금은 개혁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추진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자사주 소각에 관한 부분 아까 좀 고민해서 네. 거기에 있는 지주사들 같이 보시면 어떨까. 분명히 자사주 소각 시킨다라는 정책을 하기 전까지 오를 거예요. 하기 전까지? 실행하면은 빠지겠지만 아. 예, 항상 주식은 뉴스에 사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 전략적인 자세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지금 너무 많이 오른 맞아요. 종목이 네.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고민 중이실 거예요. 근데 분명히. 너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계속 갈 수 있는 애들은 계속 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그거를 병행해야 된다는 네. 거죠. 지금은 하나의 섹터를 하나의 전략으로 사서는 못 먹어요. 왜냐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정의 시기를 염두에 두고 뭐 어떻게 살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해. 꼭 갖고 싶은 주식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그리고 하나 꼭 얘기해보고 싶었던 게 네. 작년도 혹은 지난 정권에서의 랠리가 강했던 종목들은 새 정부가 출범하거나 신년이 되면 조금 조심하는 게 좋다라는 게 제 생각이긴 뭐 해요. 예를 들어 조바방일 수 있을까요? 예, 저는 그게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밸류에이션, 뭐 PBR 5배 뭐 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심플하게 상담드리거든요. 전 정권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는 조심하자. 기본적인 논지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술은 세부대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정권에서 주도주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그냥 논리적으로 저는 그 차이나 플레이가 이번 정권에서는 굉장히 유효하다고 보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친중적인 성향을 좀 갖고 계신 부분이 있고 규제에 대한 완화도 상당히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뭐 카지노라든가 엔터 이런 것들 저는 좀 계속 좋게 봤었거든요. 뭐 여론조사 보면서 계속 매매했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큰 그림을 봤을 때 전 정권에서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은 조금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따라가진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많이 오른 것들 중에서도 이번 정권에서 수혜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뭘까? 그리고 정권과 상관없이 앞으로 세상이 바뀔 때 전 전력기 굉장히 계속 얘기하는 게 네. 모자르거든요. 돈이, 전력이, 전기가.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돈을 퍼버야 되는 업종이라는 게 거기에서 해당되는 지주사라면
저는 좀 괜찮지 않을까. 저희 2부에서는 이제 기업별 이야기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많이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애플 기대했는데 정말 실망했다라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개발자 컨퍼런스죠. WWDC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었다. 그러니까 AI가 삼성에 비교해도 너무 딸리는데 이런 평가들이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그 AI의 초기는 비용이 얼마든 다 써보고 다 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5월 달에 나올 때만 해도 모든 사람의 프로필이 그 지브리 프로필이었어요. 맞아요. 챗 GPT에 정말, 가입자 폭증하던 시기죠. 네. 근데 요새 그 뉴스 보니까 59만 명이 지난달에 비해서 빠졌더라고요. 근데 그게 단순히 지브리 프로필의 유행이 끝나서냐? 아니요. 그 AI도 막상 써보니까 가성비를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애플이 어느 정도의 디바이스적인 개혁보다 소프트웨어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가성비 플레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올해 초에 나와서 제가 애플보다는 브로드컴이나 특히 넷플릭스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네. 오징어 게임 앞두고 있어서 여전히 좋게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가성비에서 뒤처지지 않는 플레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애플의 프리미엄 전략이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우호적인 시장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팜마트나 이런 것도 굉장히 올라가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핑크퐁 이런 것들 올라가는 게 물론 걔네들이 프리미엄은 아니거든요. 아주 작은 돈으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각각 나라의 유행이 있어요. 미국은 돈을 버는 게 좀 행복한 것 같아요. 저는 로빈후드라는 주식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뭐 그런 그 돈을 벌 수 있는 혹은 돈에 관련된 그런 작은 기업들 큰 기업들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서 보는 것 같고 중국은 소비와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보는 것 같고 한국은 좀 유행에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화장품이라든가 엔터라든가 이게 유행이라 하면 확 올라가는 그런 것처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애플이 이번에 잘났던 안 났던 좋은 걸 냈던 안 냈던 저는 그렇게 오래 우호적으로 계속 올라갈 것 같진 않아요. 애플이 올라갈 때는 어느 시점이냐 AI와 관련된 부분들이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애플의 AI를 쓰지 않고는 못 버티는 거기까지가 가야지 애플이 주도하는 장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시총 상위주는 애플 이외의 종목이 되지 않을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런 쪽들하고 경쟁했을 때 올해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이제 앞서서도 이제 테슬라 뭐 시나리오를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네요. 그 얘기를 네. 좀 해보고자 하는데 그 전에 테슬라 하면 이제 전기차고, 그렇죠. 네, 전기차 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2차 전지가 생각이 나는데 우리 2차 전지 세미나 많은 분들 점심 드시러 가시기 전에 한 번만 더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구미로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신청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2차 전지 관련주 이렇게 뭐 유동성 랠리다 이런 와중에 가지고 있는 2차 전지 이거 어떡하지? 네. 이게 진짜 뭐 앞이 깜깜하다. 뭐 이런 맞아요. 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새로운 기회를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구미 가시면 진짜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네. 기업, 산업 전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현장 중심으로 어떤 실전 투자 중심으로 그렇죠.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네. 세 분 준비하고 있죠. 저희 NH투자증권의 박지훈 부장님 그리고 이현주 부장님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님 세 분이 출동을 하시겠습니다. 날짜 한번 체크하세요, 여러분들. 6월 18일 수요일이고요.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구미에서 구미 상공회의소에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많이 듣고 질문도 많이 받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박지훈 부장이 말씀하시는데 이제 구미 쪽에 또 2차 전지와 관련된 뭐 생산 라인, 뭐 협력사라든지 그렇게 벤더들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돌아보시고 실제 현장에서 보시고 얘기 들어보고 그런 부분도 좀 공유하신다고 하니까 네. 진짜 현장 가시면 현장에서만 들을 수 있는 얘기 많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2차 전지 얘기했으니까 테슬라 전기차 얘기 좀 가볼게요. 앞서서 뭐 부장님께서 워낙에 이런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해 주셔서 네. 저도 처음 들어본 얘기여서 맞아요. 네.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듣긴 참신하죠. 했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눈앞에 닥친 일정이죠. 로보택시. 요게 앞선 말씀으로 이제 유추해 보건데 좀 긍정적으로 머스크도 보는 것 같다. 요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네. 로보택시가 전 별볼일 없었으면 일정을 땡기지 않았을 거고 또 일정을 땡겼는데 굳이 이 타이밍에 주가가 더 빠질 불을 붙는 거잖아요. 네. 그러진 않지 않았을까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요. 팩트만 놓고 본다면 테슬라의 궁극적인 이상향은 전기차는 아닌 것 같아요. 자율주행과
AI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할 만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주가 빠져도 돼라고 생각하면서 지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이제 결과는 이제 6월 13일 날 알 수 있겠죠. 아무래도 제가 다음 주에 또 방송 출연 예정돼 있는데 그때 되면은 저의 시나리오가 맞는지 한번 또 면밀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되게 시나리오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요. 뭔가 네. 모험을 거신 거네요. 역시 바둑 기사 출신 약간 같아요. 극작가 느낌도 또 있으시고요. 영문학과에서 시나리오 작가 전공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연출 전공, 뭐 네네. 작가 전공. 그러면 이번 네. 만약에 좀 시장에서 일정대로 이제 진행이 돼서 좀 긍정적인 반응을 얻는다. 그러면 요거는 테슬라의 어떤 펀더멘탈 아니면 센티 그러니까. 주가 부양 이거에 큰 도움이 될 만한 이슈예요. 결국은 네. 그 유동성 랠리를 전 예상한다고 했잖아요. 돈이 계속 풀린다고 했을 때 그 돈이 풀리면 뭘 사고 싶어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꿈이 큰 기업, 그다음에 많이 빠져 있는 기업, 그리고 인덱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미국은 늘 인덱스 사고 있었잖아요. 네. 그럼 돈이 더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인덱스에 더 많이 돈이 몰릴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인덱스 중에서 좀 만만하게 빠져 있는 것들에 돈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제가 말하는 전제는 미국이 급락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거든요. 급락하면 안 좋은 종목 더 많이 빠질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6월 달 말쯤 되면 한 번의 조정기는 분명히 거칠 것 같아요. 미국 네, 미국이든 한국이든 이미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근데 이번 조정은 그 항상 첫 번째 조정에서는 랠리가 끝나지 않더라고요. 거기서 잘 받아내는 게임이 나올 것 같고 또 만약에 안 빠진다면 기간 조정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이 나올 것 같은데 그때 우리가 이제 수익률 플레이를 뭘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빠지는 걸 기다려서 가만히 있다가 빠지면 잡겠다 쉽지 않을 거예요. 이런 유동성 랠리의 장 팬데믹 때 저희 경험했잖아요. 제 실무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보는 게 내가 팬데믹 때 고객님들의 돈이 몰렸을 때가 언젠지라고 생각해봤었어요. 네.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때 3월까지 대하락 나왔었잖아요. 4월에는 막 미국이 서킷 브레이크 걸리고 그랬었어요. 그때 돈이 많이 들어왔을까요? 제 경험상 체감적으로 8월에서 10월 정도부터,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였냐면 코스피가 막 전고점을 뚫으려고 하는 그 시점부터 갑자기 돈이 많이 몰려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망설이다가 올라가니까 들어오는 네, 따라오는 근데 거구나. 저는 이번 랠리도 네. 코스피가 조심스럽지만 빠르면 올해 늦으면 내년도에 신고점에 도전하는 느낌을 줄 것 같아요. 실제로 넘거나 아니면 그때까지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돈이 몰릴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지금은 기관 플레이들이 사고 파는 거에 대한 변동성, 네. 외국인들이 계속 사는지에 대한 체크,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종목을 살지 미리 시나리오를 갖고 어디까지 빠졌을 때 살지를 정하는 게임인 거죠. 그리고 반드시 조정이 있으니까 내가 현금 100%에 가만히 있겠다가 아니라 전략을 양분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포트를 다분해야 될 것 같아요. 중국, 미국, 한국, 뭐 더 넓게 보면 일본, 인도, 유럽까지 우리가 보통 투자하는 것 같은데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율도 1350원대에서 저는 1300원 밑으로 빠지기에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보통 환율을 보는 관점에서 전년도, 재작년도의 저점을 깨는지 안 깨는지에 대한 추세가 중요한데 아마 전년도의 저점이 1310원대에 저놓을 거예요. 거기까지는 안 빠진다고 보고 매매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오늘 정리해보면 많은 얘기했지만 네. 첫 번째는 미국은 종목 장세에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시총 상위주 중에서 많이 빠져있는 이등주나 낙폭 과대주가 한 번은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6월 달 말까지는 협상의 부결이라고 생각하고 뭐 그런 약간의 준비는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안 보던 섹터들, 빅테크 말고 원전주, 전력기기주, 그다음에 그 히토류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뭐 이런 스몰캡들, 그리고 IPO란 ETF, 신규 상장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포트 병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중국은 저는 이번 이슈가 지나서 협상이 부결되면 그 시점부터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결에 대한 공포 때문에 못 사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부결이라고 보기보다는 협상이 지연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뭐 때문에 안 됐는데 다음 달에 또 만나서 연장하고 뭐 관세에 대한 부분은 뭐 30일 유예하겠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부터가 좀 중국의 랠리니까 지금 좀 대형주를 분할로 받아내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한국은 여러 가지 전략을 같이 병행해야 되는데 전제는 이번에 조정이 나오면 이제 더 이상 안 올라가가 아니라 두 번째 랠리에 대해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지금 잘 짜야 된다는 거죠. 좋은 PB를 만나시거나 본인이 고민하시거나 아니면 좋은 상품을 가입하거나 그런 식으로 좀 나눠서 저는 시총 상위주, 저PBR, 자사주 소각, 지배구조 이슈 그리고 주도주의 길목 지키기 요거를 같이
좀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부장님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테슬라가 전기차가 목표가 아니라 전기차 이상의 네. 자율주행과 AI가 목표라고 했잖아요. 네. 중국 잘하시니까 중국도 네네. 다녀오시고 하셨으니까 요즘에 이제 중국 전기차 시장을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점유율은 늘려가고 있는데 얘네들끼리 어떤 가격 경쟁으로 인한 출혈이 엄청난 상황이다. 결국에는 테슬라의 라이벌은 BYD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될까요? 이게 이제 그 섹터를 놓고 보면 테슬라의 라이벌은 BYD고 저는 전기차의 생산력과 가격 경쟁력과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이미 일정 부분 BYD가 전기차 영역에서 넘었다고 생각해요. 아 넘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전기차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산업인지 아닌지를 면밀하게 고민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보는데 중국 정부의 보조금 없이 전기차가 자생할 수 있을까에 대한 증명을 BYD가 해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전기차가 힘든 이유는 저는 중국에서의 안전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에 더 힘들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좀 쉽지 않다고 보고 또 하나가 ESS가 핵심인 것 같아요. 사실 BYD 볼 때 BYD도 뭐 CATL이나 이런 배터리도 있고 자체적인 것도 있지만 중국산 전기차의 최대 경쟁력은 배터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율주행 영역이 아니라. 왜냐하면 ESS라는 거는 안정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국산의 3원계 배터리는 안정성 면에서는 약간의 의문이 좀 있거든요, 솔직히. 근데 중국은 무겁고 LFP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가격이 싸고 더 오래 가진 않지만 한 곳에 거치시켜놨을 때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ESS용으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저는 항상 고객님들한테 병행하시는 게 어때요라고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테슬라랑 BYD 중에서 누가 이길지 모르면 한쪽은 많이 벌거든요. 지는 쪽은 덜 터져요. 그래서 같이 사면 돼요. 대선 테마주 살 때 5대5의 승부, 우리 흔히 말하는 엄대엄일 때 양쪽을 같이 사면 끝나면 다음날 이쪽은 상한가 치고 이쪽은 하한가 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전까지의 비중이 여론조사의 추이에 따라서 한쪽이 좀 더 먹어요. 실제로 그렇게 아비트리지에서 매매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저는 테슬라랑 BYD는 한쪽에 투자해서는 못 먹어요. 양쪽을 둘 다 매수하는 게 올바른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 중국이 지수가 오르지 않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국가대표라는 쪽은 빠지는 걸 받쳐주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믿지 않아요. 소비에 대한 여력이 없는데 투자할 여력이 어디 있어거든요. 이게 개선점이 보일 때까지는 중국은 좀 쉽지 않은데 전 이번 달이 BYD를 사기엔 좀 적기가 아닐까. 테슬라도 전 로보택시 전에 일부를 담고 로보택시가 설령 안 좋게 나오더라도 $200 초반 중반에서는 의미 있게 그냥 비중 담고 기다려보면 조심스럽지만 XAI랑 합병 이슈도 분명히 나올 것 같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나리오가 제일 향후에 좀 짚어.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네. 근데 사실 알려지지 않았고 그냥 그러니까. 저의 생각일 뿐이니까. 다음 주에 저희가 그러니까. 확인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이번 네. 주가 이제 미국에선 물가 주간이기도 음. 해서 물가 같은 경우 보면은 최근에 경제 지표들 미국에서 생각보다 뭐 괜찮게 네. 견조하게 나오고는 있는데 뭐 달러트리 달러 제너럴도 굉장히 좀 실적도 괜찮고 그러니까 중산층 그리고 고소득자도 이렇게 한국판 다이소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이런 데서 물건을 많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경제가 그러면 좀 안 좋다고 예상을 하는 거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인플레는 네. 올라가는데 어. 소비는 줄어드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근데 인플레 그게 올라가. 오. 굳이 우리나라나 미국의 영향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영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심비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산업이 훨씬 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고 미국도 의외로 아마존만 가는 게 아니라 코스트코나 월마트 이런 게 좋았었잖아요. 네. 굉장히 오랫동안. 네. 근데 그런 영향이 미국에서도 좀 있지 않을까. 아까 얘기했지만 프리미엄 전략을 쓰는 브랜드들은 좀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요. 테슬라도 사실 전기차 영역에서는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프리미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성비를 따지는 영역에서의 승자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하거나 아니면 경제적 혜자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좋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쪽은 좋지 않지 않을까. 저는 소비는 계속 안 좋게 나오고 인플레는 계속 높게 나올 것 같아요. 파월 연중 입장에서는 내 네? 재임 기간 동안에는 금리 쉽게 못 내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6월 말에 미국 증시가 전 조정을 좀 예상할 때 파월 연준장을 해임 또는 해임안에 대한 강한 압박이 있으면서 시장이 불확실성을 또 경계하지 않을까. 그리고 협상도 지연되면서 이게 쉽지 않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분명히 저희한테는 기회는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현금만 들고 있기에는 좀 오호한 장이기 때문에 분산 투자하고 그다음에 분할 매수해서 전략을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나오신다고 하니까
오늘 얘기 바탕으로 여쭤볼 게 많아지네요. 그렇습니다. 전직 바둑기사이시자 전공은 연극영화학을 네. 전공하신 정보장교 출신의 차 부장님, 너무 차진영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서. 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네. 저희 로보택시 곧 공개가 되니까요. 다음 주에 나왔을 때 네네. 그것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반 기대가 반인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 상승폭 더 확대합니다. 좋네요. 2883, 2884선 거의 1% 가까운 상승세고요. 코스닥 0.6% 빨간불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좀 조정이 있나? 저도 네, 그랬어요. 약간 네. 좀 힘겨워하나? 음. 이런 상황이 좀 연출이 됐었는데 그래도 지수 잘 가고 있고요. 그래도 시장 좀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네요.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러게요. 여러분 시장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죠. 내일도 밝은 모습으로 더 풍성한 이야기로 여러분과 투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